한의학의 한 천재가 건강을 평가하는 10가지 중요한 기준을 종합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하고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계 미국인 한의사 예혜아 선생은 미국에서 한당 한의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한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 지도교수를 역임했으며 미국 한당 한의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공유한 평생에 도움이 될 10가지 건강평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장의 기운이 균형을 이룬다는 표현입니다. 심장은 정신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낮에는 정신이 활동하여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밤에는 정신이 숨어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오장육부가 조화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수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심장과 신장 또는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간에 열이 오르거나 질병과 사기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단순히 약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심해지면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실 정신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치료 과정에서 수면이 개선된다면 이는 치료 방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수면이 점점 나빠진다면 치료를 멈추고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일로 일시적으로 잠 못 이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한 번에 자야 합니다.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밤에 소변을 봐야 한다면 그 후에도 쉽게 다시 잠들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깨어났을 때 그 꿈들이 마음에 걸리거나 집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이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1시 30분에 깨어나서 3시까지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새벽 4시에 깨어나 5시까지 뒤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는 즉시 이 사람이 간이나 폐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증간 질환이나 폐 질환 환자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러한 증상을 보이지만 현대 병원의 진단으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체는 매우 지능적입니다. 몸은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순찰하며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순찰 경로는 시간에 따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간을 점검하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폐로 이동합니다. 만약 간이 막히면 그것이 단지간의 습열일지라도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 당신을 깨웁니다. 순찰이 폐로 옮겨가야 비로소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깬다면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즉시 한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으십시오. 서양 의학에서는 종종 간암을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생명의 운행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간은 반드시 당신의 시계 시간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에 따른 시간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낮에 태양의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가 실제 시간으로 정오 12시이며 당신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쉽게 깨며 종종 밤을 새웁니다. 또는 잠을 자더라도 정해진 시간 없이 자주 깹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몸이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심장, 간, 폐가 조화롭게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협력의 균형이 깨져 몸이 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병에서 막 회복되었을 때 심장을 감싸는 심낭의 혈액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다른 증상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것입니다. 반면 서양 의사들은 보통 수면 문제를 심장 기능과 연관 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침이나 위통과 같이 다른 부위의 불편함 때문에 한밤중에 깹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 자체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인간의 수면은 태양의 운행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밤늦게까지 깨어 있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샘을 하는 것이 건강이 좋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 밤낮을 연속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회복이 빠르더라도 우리는 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40대나 50대가 되면 밤샘은 건강에 정말 큰 해를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잠이 오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라 몸의 핵심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밤새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담낭과 관련된 자시, 간과 관련된 축시, 폐와 관련된 인시와 같은 중요한 시간대를 포함합니다. 이는 몸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시험 전이나 이혼 후와 같이 걱정거리가 있다면 새벽 3시에 깨어나 5시에 다시 잠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자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깬다면 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밤새 잠을 자고 새벽 5시 이후에는 대장경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양기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음양에 따르면 밤 12시에는 양기가 완전히 안에 있어 몸의 에너지가 장기에 집중되어 휴식을 취함으로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만약 밤 12시에 양기가 완전히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양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대장경이 활동하여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온 가족이 일어나 화장실을 다툰다면 이는 모두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의사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언급했듯이 한약을 복용하고 다리가 차가워지면 약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다리가 점차 따뜻해진다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약을 복용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임상 실제를 보면 100%의 암 환자들이 불면증을 겪습니다. 불면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은 수면을 주관하는 핵심 기관인 심장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것일 뿐입니다. 서양 의학의 수면제는 보통 몸에 부족한 뇌의 특정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연구됩니다. 복용하면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잠속에서 깨어 있는 상태이며 정신은 실제로 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은 채 밤에 운전을 하거나 할머니가 한밤중에 일어나 국수 한 그릇을 끓여놓고 식탁에 잊어버리는 등 위험한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면제의 몽유병 유발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한의학은 이런 상태를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몽유병을 치료합니다. 암 환자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잠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심지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많은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 그들의 병세는 절반 정도 개선됩니다. 다음은 식사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좋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며 적당한 양을 먹습니다. 정상적인 식욕을 가진 사람은 식사 전에 배고픔을 느끼고 먹고 싶어 하며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식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배고픔으로 비장이 관리합니다. 둘째는 미각입니다. 만약 배만 고프고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없고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췌장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인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음식에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딸을 가르친다면 해외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요즘 밥은 잘 먹어? 입맛은 있어? 만약 그가 밥 잘 먹고 맛있어라고 대답한다면 그가 당신에게 품은 감정은 그리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수암이나 척수염 환자들은 종종 미각을 잃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목이 마르고 항상 물을 마시고 싶다면 이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혹은 식당에서 배부르게 먹고 나서 목이 마르다면 그 식당은 분명 화학 조미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식당에 갈 때는 관리자에게 화학 조미료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하십시오. 관리자는 겁을 먹고 주방장에게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할머니가 이 때문에 쓰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폭력보다 부드러움이 낫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식욕은 과식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먹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비위 기능, 즉 후천적 에너지의 원천인 중초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간, 담낭, 소장, 대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철이요, 밥은 강철이니 한 끼 굶으면 배고파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어떤 환자들은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비위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위는 생존의 근본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돕습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실 수 없게 되면 삶의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치료법을 적용하든 목표는 환자의 식욕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생명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식욕은 몸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는 전적으로 비위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살을 빼기 위해 이미 매우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건강을 대가로 치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과체중이라면 한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몸을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기만 한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반발할 것입니다. 식욕을 잃어 정말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예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까다롭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비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는데도 그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위는 식사량을 책임지며 당신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비장은 식욕을 결정합니다. 음식을 보고 맛있게 느껴지나요? 만약 식욕이 없다면 당신의 비장이 손상된 것입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한다면 문제는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손상은 기질적인 병리가 아니므로 현대 의료 장비로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데는 보통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정체되어 있거나 위가 차가워서 수축하고 소화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인체가 노화하면서 비위는 가장 먼저 약해지는 기관입니다. 특히 비위 경락은 얼굴을 지나가므로 얼굴이 바로 비위의 표현입니다. 한의학에서 치료는 항상 비위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다시 먹고 싶어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희망이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한의사는 반드시 인수를 갖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경과 뇌과, 비뇨기과 등 각 전문 분야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 서양 의학과 달리 한의학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비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한의학의 모든 처방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의학의 위대함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이 인류에게 품었던 깊은 사랑에 감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이 먹지만 잠시 후에 다시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프면 즉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뇨병의 한 증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를 소갈, 중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위가 너무 뜨거워서 음식이 매우 빨리 소화됩니다. 이는 위장의 열이 계속해서 증발하여 췌장과 같은 인접 장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췌장은 장기간의 열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기관입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의학적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위의 수축을 늦추고 위 온도를 낮춥니다. 이것은 또한 한의학의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식사 후에 불편함이나 위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각 구체적인 증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건강의 신호는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몸은 쉬지만 내부는 여전히 활동하며 소변, 대변, 땀구멍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밤새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에서 깬 아침이지 한밤중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밤중에 심지어 여러 번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신호이며 이를 신호라고 합니다. 신장은 선천의 근본으로 수명을 결정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만약 예전에는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날 필요가 없었는데 치료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신장의 기운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치료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점차 줄어든다면 올바른 의사와 올바른 치료법을 찾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형태가 있어야 하고 노란색이며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잠에서 깬 후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고 대변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봐야 합니다. 대변을 본 후에는 몸이 편안하고 가벼워지며 잔변감이 없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쉬워야 하고 대변은 옅은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폐경 후 여성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2번 대변을 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점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폐를 순찰한 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촉진 작용 아래 대장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새벽 5시에서 17시가 대변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 시간대에 대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매일 대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심각성의 정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틀에 한 번 대변을 보는 사람들은 생활 습관을 바꿔 매일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 4일 또는 그보다 더 오래 걸려서 한 번 본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 변비는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하나는 여러 날 대변을 보지 않지만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대변을 보지 못하면서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한의학 진단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증이 없다면 이는 장의 연동 운동이 너무 느리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장이 너무 건조하여 이동 경로가 순탄치 않고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의사는 복부의 혈자리를 만져보고 여기가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는 진단법도 사용합니다. 만약 아프다면 그곳이 이 혈자리와 관련된 변이 막힌 곳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는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효과는 보통 매우 좋습니다.
약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침술도 변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변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신병원 환자 대부분이 변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비 상태를 해결하면 그들의 병세도 상당히 완화됩니다. 저는 이 관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장기간의 변비는 체내에 독성가스가 쌓이게 하고 뇌로 퍼져 신경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원 관리자들도 환자들의 변비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비가 없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이거나 잠재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여성에게 변비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변은 보통 딱딱하고 작으며 염소똥처럼 작은 알갱이 형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비위가 건강하지 않아 소장의 연동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장이 약해지면 변이 구분장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건조해져 작은 알갱이 형태가 됩니다. 인체는 협력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개인의 자유는 없습니다. 모든 기관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질을 앓고 있으며 한의학에는 이 병에 대한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참고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설사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설사의 통증이나 자결감이 동반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병의 성질을 진단합니다. 이 진단은 의사가 현장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변이 검은색이라면 그것은 체내에 어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 내 출혈과 같은 경우입니다. 치료 후 몸이 어혈을 배출하면서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소변 문제에 관해서는 만약 매일 3회에서 7회 소변을 보고 소변량이 많고 옅은 노란색이라면 이는 충분한 물을 마신다는 조건 하에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최소 1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며 특히 잠에서 깬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컵으로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변을 계속 보는데도 소변색이었다면 이는 신장 양기가 약해져 기화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마신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물은 단지 배출될 뿐 몸에 이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이러한 상태가 음허나 수분 부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양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폐경 후이거나 자궁을 절제한 여성은 매일 최소 2회 대변을 봐야 합니다. 몸은 계속해서 모유를 생산하지만 유관이 막혀 있어 이 모유가 대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비가 있으면 모유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성이나 젊은 소녀들이 변비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만약 변비가 없고 대변을 잘 보고 잠을 잘 잔다면 이는 당신의 심장이 건강하고 암에 걸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약 5, 6회 소변을 봅니다. 여름에는 몸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횟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옅은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아침 첫 소변색이 더 진한 것은 정상입니다. 소변을 볼 때 타는 듯한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병적인 신호이며 한의학적으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빈뇨이며 특히 노년층에서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령이라도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는 안 됩니다. 야간뇨의 주된 원인은 방광의 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방광은 소장으로부터 열을 받는데 한의학에서 소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장의 열은 심장으로부터 큰 혈관을 통해 공급되며 이 열 교환이 방광이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방광이 따뜻하게 유지되면 소변이 즉시 마려운 느낌 없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물줄기가 강한 것은 방광 내의 뜨거운 증기 압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소장이 차가우면 방광은 뜨거운 공기 풍선처럼 작동할 수 없어 적은 양의 소변에도 마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소변 줄기는 강하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방광이 밀어낼 힘을 만들 만큼의 열 압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의학에서는 소장의 온도와 연동 운동을 강화하여 방광이 다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한의학의 진단 및 치료 방식이며 간단하지만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변이 매우 옅고 어떤 사람들은 소변이 짙은 노란색인데 이는 천불균형의 양극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변이 탁한데 이는 한의학에서 인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의사의 눈에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병리적 증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두세 번만 소변을 봅니다. 그럴 때 한의사는 물이 어디로 갔을까?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제대로 배설되지 않으면 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부종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뇨는 한의학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간 기능 저하와 내장 기능 저하로 인한 복수와 같은 심각한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온도에 관해서는 건강한 사람은 1년 내내 따뜻함을 느낍니다. 손을 이마에 대면 이마가 시원하게 느껴져야 하고 손등과 발등도 시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발바닥이 차가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겨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의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뛰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열은 몸의 모든 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발바닥이 차갑다면 이는 혈액과 열의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심장에 힘이 부족하거나 혈관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 자궁에 문제가 있는 여성들 또는 생리통이 있는 소녀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발이 항상 차갑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 의료 장비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뛰어난 한의사는 이미 치료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은 한의학의 최고 원칙입니다. 한의학의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하는 것, 즉 병이 매우 초기 단계에 있을 때 한의학은 그것을 싹부터 막거나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원칙은 한의학 치료의 모든 단계에 적용됩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사람들은 종종 머리에 열이 나는 증상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바닥이 계속해서 심장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심장은 더 많은 열을 생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장에서 발로 열을 전달하는 경로가 막히면 열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고혈압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부 고혈압 환자들도 종종 발바닥이 차갑습니다. 서양 의학의 혈압 강화 방법은 종종 끝부분만 해결하는 것, 즉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장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한의학은 고혈압 환자에게 금계독립 자세를 연습하라고 권합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혈액과 열의 흐름을 심장에서 발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바닥과 발바닥이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과로해서가 아니라 보통 혈액의 수분이 부족하여 혈액이 너무 뜨거워지는 상태 때문입니다. 또한 한의학을 깊이 이해하면 점차 알게 될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만약 당신의 발바닥이 항상 따뜻하다면 당신의 심장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항상 매우 논리적인 사고를 하며 만약 당신의 발이 따뜻하다면 소변 문제도 적게 겪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6, 7회 소변을 보며 물을 많이 마시면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젊더라도 한밤중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밤에 3, 4번 일어나야 해서 곤란하다면 자신의 발바닥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따뜻하고 잠들기 전에 큰 컵으로 6잔의 물을 마셨다면 소변 보러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선하려면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입이 마르면 입술을 적실 정도로만 물을 조금 마시십시오. 잠들기 전에 소변을 보고 밤새 잘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전립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발바닥이 차갑습니다. 발이 차가운 남성들은 종종 전립선 비대증을 겪습니다. 만약 전립선에 단단한 결석이 있다면 그것은 전립선암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만약 전립선에 5-6cm 정도의 큰 종양이 있다면 심장에는 여전히 열이 있지만 에너지가 종양에 막혀 발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증이며 이 증상은 24시간 내내 지속됩니다. 허증은 종양이 없지만 에너지가 여전히 순환하지 못하여 발이 차가울 뿐만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에너지가 순환하지 못하면 손으로 역류하여 손 피부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환자는 종종 잠을 자기 위해 매일 밤 손에 보습 크림을 발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한 환자가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정중하게 악수를 했고 손을 잡자마자 말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은 부인이 아니라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제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전립선암입니다. 손을 만져보는 것만으로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것이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생체 검사나 다른 복잡한 검사 없이도 환자의 몸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여자를 좋아하더라도 그녀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바로 사랑의 경쟁자입니다. 만약 그가 전립선 비대증에 걸렸다면 빨리 그에게 생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후 그의 생리 기능은 상실될 것입니다. 암세포 하나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후에 당신은 그를 위해 각종 종합 비타민을 사줍니다. 비타민을 복용한 지 약 2시간 후 소변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는 영양소가 체내에 축적되었다가 배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몸이 그 영양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타민을 사서 마실 때 첫째, 당신은 당신의 소변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암세포를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상처가 있는데 종합 비타민을 추가로 섭취하면 암세포는 더욱 왕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물과 영양소를 모두 갖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사랑의 경쟁자가 이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서양 의학의 치료 방식 때문입니다. 지식은 때때로 사람들이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침 반응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아침에 생리적 반응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아침에 가슴이 매우 민감해집니다. 남성의 경우 음경이 발기되는데 이를 아침 발기라고 합니다. 이 반응은 보통 10대에서 20대 남성에게 나타나며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남성이 50대나 60대가 되면 이 반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의 양기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혈압 강화제, 혈당 강화제, 콜레스테롤 강화제 또는 어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서양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약들은 분명히 아침의 양기 반응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양기를 보충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점점 약해지고 아침 반응도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즉시 그 약들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또 다른 건강의 신호는 손톱의 반달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손톱 뿌리 근처 아래쪽에 작은 반달 모양이 있는데 이를 반달 또는 소태양이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약지까지 반달은 점차 작아지고 새끼손가락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달의 크기는 보통 약 2mm이며
엄지손가락은 2~3mm일 수 있습니다. 반달의 경계선은 명확해야 하고 표면은 풍만하고 윤기가 나야 합니다. 이것은 기혈이 풍부하고 체내의 음양이 균형을 이룬 사람의 신호입니다. 만약 손톱의 반달이 너무 적거나 엄지손가락에만 있고 다른 손가락에는 없거나 매우 작다면 이는 몸이 양기 허약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기가 약해지면 음안이 증가하여 손가락과 발가락 끝으로의 기혈 순환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징후를 가진 사람은 보통 장부 기능이 약하고 한기에 쉽게 감염되거나 내부에서 발생하여 기혈 순환이 느려지고 종양, 혹 또는 낭종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암 환자, 특히 악성 종양 환자에 대한 많은 임상 연구에 따르면 80%의 환자가 한성의 한싱, 손톱 징후를 보입니다. 이는 악성 종양 환자 중 허한 체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허한 체질의 사람이 병에 걸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건강한 체질의 사람도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기의 본질과 체내의 정기가 사기에 저항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허한 체질이 다른 체질에 비해 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허한 체질인 사람은 약을 사용하거나 운동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여 질병의 위험을 줄이거나 만약 병에 걸렸더라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예방과 적시 치료에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임상 실제에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성 손톱 징후를 보이며 약 70~80%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료에서 양기를 보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신체 균형을 돕는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짓 열의 징후는 몸의 양기가 강하고 장부 기능이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손톱 반달의 크기가 클수록 체력이 좋지만 평가를 위해 다른 건강 요인과 결합해야 합니다. 병적인 경우 거짓 열의 손톱 반달은 양기는 왕성하지만 음액이 부족함을 나타내며 보통 실증이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입니다. 양기가 왕성하면 음액을 보충해야 하며 치료는 보통 한성 손톱 반달의 경우보다 효과를 보기 쉽습니다. 8번째 징후는 잇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치아 뿌리가 잇몸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지, 잇몸 색이 분홍빛인지 확인하십시오. 중병을 앓는 사람, 특히 양기가 쇠약할 때 치아 뿌리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잇몸색이 칙칙해져 분홍빛을 잃습니다. 건강한 어린아이를 보면 잇몸이 붉고 튼튼하며 치아 뿌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스스로 관찰할 수 있으며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되면 잇몸 부위도 개선될 것입니다. 만약 치아 뿌리가 너무 많이 드러난다면 분명히 당신의 신장 기운이 부족한 것입니다. 9번째 징후는 갈증 상태로 몸이 한성인지 열성인지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성인 사람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열성인 사람은 보통 차가운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방암에 걸려 언니와 함께 차를 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서양 의사는 그녀에게 생체 검사를 권했지만 언니가 막으며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가자. 너는 유방암이 아니야. 동생은 언니 말을 잘 듣는 사람이어서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유두가 튀어나왔나요? 아니면 함몰되었나요? 그녀는 한쪽은 튀어나왔고 다른 쪽은 함몰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양기가 부족하면 유두가 함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두가 튀어나오면 보통 문제가 없지만 함몰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열이 나나요? 그녀는 매우 뜨거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저는 그녀가 유방암이라고 거의 확신했지만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환자와 대화할 때 항상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유방암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생체 검사 수술을 하면 그들은 유방암이라고 진단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녀는 아주 맛있게 먹어요. 뭐든지 다 잘 먹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술과 화학요법을 받고 나면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이 마르신가요? 그녀는 아주 목이 마르고 얼음물을 좋아해요. 얼음이 많을수록 좋아요. 심지어 얼음을 씹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 하나만으로 저는 그녀에게 석고를 주성분으로 하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석고는 매우 차갑기 때문에 보통 1, 2냥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그녀는 강한 열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냥을 처방했습니다. 석고는 가장 저렴한 약재이며 이 처방은 약 15, 20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요일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가슴 속에 단단한 덩어리가 갑자기 솜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묘사한 갈증 증상 덕분에 저는 그녀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공통된 처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체의 증상에 따라 처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을 내리려면 발을 담그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마지막 콧불소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콧불소가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는 결코 콧불소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석고를 사용하여 열을 내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콧불소는 원래 대지의 보호대였습니다. 산불이 나면 콧불소는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옵니다. 콧불소 피부는 매우 두꺼워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로 불을 밟아 끄고 심지어 누가 불을 냈냐고 꾸짖는 것처럼 코를 킁킁거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동물을 인간이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북파 한약은 싸고 좋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건강도 보호합니다. 인간은 약간의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매일 몸은 약간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할 것이고 당신이 마시고 싶은 물의 온도는 보통 실온 정도가 가장 편안합니다. 만약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억지로 3잔의 물을 마셔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없습니다. 위와 폐는 갈증을 결정하는 두 기관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위와 폐는 일정량의 체액을 잃어 외부에서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만약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위와 폐가 과로하고 있거나 몸의 습기와 습열이 너무 많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병을 치료할 때 한의사는 당신의 몸이 약간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치료할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 물을 마신다면 당신은 실제로 몸의 수분 순환 시스템에 부담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만 마시는데 조금이라도 시원한 물을 마시면 위가 아프거나 심지어 설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이 이 사람의 위가 너무 차갑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위는 원래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하기 위해 매우 따뜻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가 차가워지면 연동 운동이 느려집니다.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장으로 밀려 내려가거나 위 바닥에 고이게 됩니다. 한의사는 즉시 당신의 위를 따뜻하게 하고 내부에 있는 과도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단기간에 당신은 더 이상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실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의학이 대단하지 않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충분하지 않고 마신 후에는 금방 소변을 봐야 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한의학에서는 상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땀을 매우 많이 흘리고 그들이 마시는 물은 보통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입니다. 이 경우는 위가 차가운 사람과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위와 폐가 너무 뜨거워서 신진대사가 너무 빨리 일어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원인은 체내의 경락이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경락에 열을 내리고 체액을 보충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명한 처방은 백호탕으로 매우 빠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갈증이라는 단 하나의 신호만으로도 한의학은 많은 문제를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목이 말랐나요? 10번째 징후는 땀을 흘리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운동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뜨거운 차를 마실 때 땀을 흘립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즉, 땀을 흘려야 할 때는 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땀에 문제가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1년 내내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북쪽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당신의 피부는 건조하고 추운 조건에 익숙해져서 덥고 습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도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대신 소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지 않고 소변도 많이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이 땀이 심장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당신의 심장이 활동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덥지 않은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을 흘리고 매우 불편하게 느낍니다.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허한, 즉 쇠약으로 인한 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환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지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시다시피 우리 피부는 보통 건조하지만 어느 정도의 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근육은 매우 잘 보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액체가 피부 아래에서 순환하도록 보장하는 표피보호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만 땀이 분비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표피보호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피곤해져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신속하게 이 보호팀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덥지 않은데 밤에 땀을 흘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땀으로 가득하고 매우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도한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당신이 잠든 사이에 도둑이 몰래 들어와 당신의 땀을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 맞는 이유는 몸이 액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의 방법은 당신이 땀을 유지하고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때의 땀은 보통 끈적거리고 냄새가 납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 우리는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운동할 때 땀이 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운동하거나 식사하거나 단지 걷기만 하는데 머리에만 땀이 나고 몸에는 나지 않는다면 이는 가슴 중앙에 담습이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담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땀이 근육에 머물 수 없게 만듭니다. 열을 만나면 머리를 통해 빠져나가 머리에 땀이 평소보다 많이 나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며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운동할 때 땀을 흘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땀을 흘린 후 물을 보충하고 정신이 상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반대로 땀을 흘린 후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또한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운동할 때만 땀을 흘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땀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땀을 흘린다면 이것은 병적인 상태입니다. 땀의 유무 상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몸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면 자신의 건강을 주도할 수 있고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명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범한 의사일지라도 예전에 도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차가웠던 발이 이제 따뜻해졌고 불면증이었는데 이제 잘 자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치료를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돈이 충분한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치료에 헛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은 무량한 공덕입니다.